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본격 수사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가지수가 많은 16개의 의혹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는데요. 특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에 대해 포괄 계좌 압수수색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첫 소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16가지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개시를 앞둔 특검팀이 관련 계좌들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른바 포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3년 삼부토건의 주식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이면서 5배나 폭등했습니다. 그해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인 이종호 씨가 한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남겼는데 공교롭게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고 뒤이어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삼부토건 임원진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7개월에 걸친 조사에도 금융감독원은 전 회장 일가 등이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금융당국 단계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특정인들의 본건 부정거래 연관성을 확인하여 고발할 만한 내용이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다시 금감원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를 지휘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기초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사한 계좌는 200여 개. 특검은 최대 150일인 수사기간에 김 여사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하나의 영장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보는 포괄 계좌 압수수색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상한 계좌마다 하나씩 영장을 청구하다간 시간이 부족할 거란 판단입니다. 다만 법원이 포괄 영장 발부에 엄격하기 때문에 핵심 인물과 시기를 최대한 특정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과 긴박함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16개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팀 배정을 끝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소환 조사가 특검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민중기 특별검사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 역시 모레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모두 넘겨받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수사팀에 주로 수사할 의혹도 배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주가 조작 관련 수사는 김영근 특검보가,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 등은 박상진 특검보가 맡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김 여사 일가 땅 근처로 종점이 변경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은 문홍주 특검보에게 배정됐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오정희 특검보가 지휘합니다. 주가 조작 수사팀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재수사한 고검 검사들이 파견됐고 건진법사 수사팀에는 남부지검 검사들이 합류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 여사는 지난주 금요일 아산병원에서 퇴원한 뒤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할 때 출장 조사를 했던 것 같은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사 측이 요청할 경우 광화문으로 소환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그걸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 출석 시점에 대해선 사안이 방대하고 수사할 의혹이 많은 만큼 내란 특검처럼 주요 피의자를 당장 부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도 김건희 특검과 같은 날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겐 수사 개시 당일인 수요일 낮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최상병 순직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뿐 아니라 수사 외압을 통한 구명 로비 의혹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각 내란 특검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대면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이 내일 재출석할 것을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출석을 미뤄달라는 요구를 반복했는데요.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 연결합니다. 군하연 기자, 자꾸 미뤄달라는데 지금쯤은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 결정이 됐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출석하라는 특검의 요구에 대해 출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 입장대로 내일 나오지 않으면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처음으로 공식 불응한 셈이 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1차 조사가 끝난 일요일 새벽에 월요일인 오늘 다시 나와달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의 건강 및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내란 사태 9차 재판이 열리는 7월 3일 목요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특검은 내일 오전 9시로 출석 요구 일정을 하루 늦춰줬는데요.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이유를 들며 이번에는 7월 5일 토요일 이후로 출석을 미뤄달라고 또 요구했습니다. 특검 측은 출석 일정은 협의의 대상이지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 주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박지영 특검보는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했다면서 내일 출석에 불응하면 이번 주 중의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다시 소환을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요일 재판 일정을 고려해 그 시점은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날짜에도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자, 과거에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었을 때 조사받는 대상들은 그러질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다른 내란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오늘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 당시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늘은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한 인물이자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이 과정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한 전 총리 소환 조사 시점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도 오늘 발부됐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특검팀과 협의해 이들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사태 이후 지금까지 온갖 것들을 트집 잡아 수사를 지연시켜왔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특검은 이들이 이번엔 특검팀에 파견된 경찰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경찰청에 추가로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입니다. 특검법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혐의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들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혐의 조사를 맡은 경찰관에 대한 공격입니다. 조사 책임자인 박창환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박창환 총경은 1월 15일 날 불법적으로 저희 대통령 공간으로 들어왔던 당사자입니다. 누가 봐도 저를 때린 사람을 그 때린 사람이 저를 다시 조사를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핵심 증거가 나오자 당황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적이 없고 김성훈, 이광우 등 당시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 체포에만 관여했을 뿐입니다.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법원 체포영장은 무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이후 온갖 법논리를 동원해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를 트집 잡아왔습니다. 당시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서 체포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하질 않나 계속 억지 주장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고발했으니까 니들은 수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 고발하지 적반하장이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지만 박지영 특검보는 무리라는 걸 설명해야 하는 게 안타깝다며 당연히 경찰도 특검의 지휘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또 다른 논쟁을 유발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검찰 개혁을 앞장서 수행하게 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청이란 이름이 유지되긴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나 검찰 해체라기보다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지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비판받아온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겠다는 새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정부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고 비판받는 경찰국 폐지를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청이라는 지금 이름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명 당일부터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애둘러 드러낸 겁니다. 정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검찰청 폐지나 해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긴 쉽지 않다는 뜻이라면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검찰 수사 기소 기능 분리의 큰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뀌든 이 대통령의 검찰청 재편 기조에 발맞추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수사에 있어서는 공수처도 있지만 또 중대범죄수사청, 소위 중수청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고 또 기소는 또 기소청을 만들어 갖고 그걸 분리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고요. 구체적인 구상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주고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권한을 조정하도록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여야가 입법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 장관 윤호중 후보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 경찰국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 이 대통령의 검찰 사법개혁 방향에 깊은 공감대를 드러내는 두 중진 의원이 법무부, 행안부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향후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도 속도감 있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이 취임 30일에 맞춰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을 전후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에 비해 확 앞당겨진 건데요. 그만큼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취임 한 달에 맞춰 오는 3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소통에 방점을 뒀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서서 질문을 받고 답하는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기자들과 가까이 앉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택했고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국정 전반에 걸쳐 격이 없이 질문을 받고 대화할 예정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차에 예고 없이 출입기자단과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함께했고 G7 정상회의 참석차 떠난 전용기에서도 예정이 없던 깜짝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의 첫 기자회견은 통상 100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 대통령은 관행을 깨고 한 달 만에 언론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소도 형식도 정해지지 않고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더 많은 언론인,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인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와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김원석 감독, 칸영화제 학생부문 수상자인 허가영 감독 등이 참석해 문화예술계의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던 문화강국 초입에 들어간 것 같다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수훈한 세계 3대 소프라노 조수미 성악가와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김원석 감독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은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폭삭소가수다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결국은 대통령을 울린 드라마를 만드신 겁니다. 저는 당연히 갱년기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꼭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대통령은 분야별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3명의 배우가 이끄는 소극장 뮤지컬로 미국 토니상 6관왕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유 작가는 한국 예술인들이 국제 무대에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지의 작가들, 현지의 연출님들, 현지의 배우님들 이런 분들과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거는 정부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석자들은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남자 무용수들이 군 복무 문제로 인해 겪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발레단에 와라라고 러브콜을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군 병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에는 대학생 시절까지 피아노를 전공한 김혜경 여사도 참석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조금만 지원을 대통령님께서 충분히 많이 해주시면 더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이 바라던 문화 강국의 초입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선도 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가장 강력한 힘이 되지 않겠냐. 특히 문화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허를 찌르는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뒤 고공행진하던 서울 주택시장은 확실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상황인지 윤수한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된 뒤 문의 전화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거래가 갑자기 파닥파닥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사실 찾는 분들도 늘어나니까 이제. 반면 인근 또 다른 중개소에선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몇몇 아파트 단지 다 통화해봤거든요. 오히려 매수 문의가 끊겼다고 하던데 오를지 내릴지를 보려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있어봐야 알아요. 분위기를 타는 거는. 갑자기 지금 2, 3일 만에 그게 말이 안 되죠. 전문가들은 일단 시장이 관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매수와 매도 모두 급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등주가 꺾이면은 꼴등주도 못 올라갑니다. 1등주가 올라가는 그 낙관이 넘쳤을 때 물이 넘쳐가지고 꼴등주로 가는 거지. 야당과 일부 언론은 현금 부자들만 서울에 집을 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집값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강남이 내려가는 패턴의 어떤 방향성을 보이면 노도강이 따라가기 힘듭니다. 특히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풍선 효과부터 우려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정책 때문에 사퇴하는 게 아니라 지금 2월부터 이게 축적됐던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취임하면서 대출 규제에 이은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도 실소유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안정을 넘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해온 부동산 개혁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전면전을 선언하고 현안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 등을 거부하며 국정 운영을 막아서자 강경 모드로 돌아선 건데요.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 원칙 없는 협상이나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하겠다며 국회에 배추를 깔아놨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배추밭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았다는 걸 비꼬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도록 총리 인준은 물론 민생 추경안 통과가 난항을 겪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치고도 반국민, 반민생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회 농성에 나선 나경원 의원을 콕 집어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체포를 앞장서 반대한 분입니다. 지금은 국무총리 인준을 볼모로 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 원칙 없는 협상이나 타협은 하지 않겠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과 다른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힘당 지도부가 경제 민생 회복을 방해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민생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김민석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7월 여름 휴가에 맞춰 전 국민에게 1인당 15에서 52만 원까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해 빠르게 민생 회복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반발을 고려해 정책 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경제 6단체를 만나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 상법 개정도 논의했는데 부작용은 법 개정 뒤에 보완하겠다며 신속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년 내내 이 논쟁을 국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다 토론에 참여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결단할 때다.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반대해온 국민의힘도 오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더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렸던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방송 3법, 검찰개혁 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인사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특히 이진수 차관은 친윤 검사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정교한 검찰개혁을 위한 포석이라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개혁의 기치를 걸고 창당했던 조국혁신당은 신임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차관이 검찰개혁의 부정적인 인물들이라며 부적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이 차관은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로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지기현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꼼수로 석방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단 회의를 열어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려 큰 논란이 됐는데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이진수 차관도 윤석열 석방에 찬성했습니다. 검찰국장을 아우르고 검찰 인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검찰 인사가 친윤 검찰로 채워지면 친윤이 장악하는 검찰은 앞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국민들이.
역시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도 지난 2019년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종결권을 사법경찰관에게 주는 입법례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혐의 유무를 경찰이 판단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교한 검찰개혁을 위한 포석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정교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인선이라 평가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여러 반응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이 그 나름의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지명하고 임명한 인물인 만큼 좀 이 과정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늘 취임식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한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는 일성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교과서가 나쁜 역사만 부각시킨다고 비판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학생들에게 상을 주겠다며 주최한 스피치 대회에서 어린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들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폭 올려준 단체가 다시 말하면 보훈 예산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확산시키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8월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재 양성 스피치 대회입니다. 시작부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가 쏟아집니다. 나의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 지정 도서를 읽고 감상평을 발표하는 형식인데 주최 측이 선정한 책은 하나같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치켜 세우는 내용뿐입니다. 급기야 이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비판한 교과서가 오히려 잘못됐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나쁜 역사만 부각시키는 교과서와 그대로 믿고 배우는 제 또래 친구들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또 이른바 보수 뉴라이트 진영이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떠받들기 위해 내놓은 48년 건국절 주장도 참가 학생이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지난해까지 4년간 계속된 이 행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보수 성향의 교회와 함께 주최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이 단체에 기존의 3배가 넘는 8,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들여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축사를 보냈습니다. 제2, 제3의 이승만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극우 역사교육과 댓글 조작 논란을 받는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소개해왔고 리박스쿨 역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한 책을 교재로 활용해왔습니다. 보훈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보훈부는 보조금은 기념사업회가 영상 제작 등에 사용하겠다고 받은 것으로 리박스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감사원이 검찰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이 원하는 것은 청와대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문 정부 관료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부동산원 직원의 전화 등 녹취록에 감사원이 원하는 것은 청와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부동산원 직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에 감사원이 통상적 주택가격 조사 조정 업무를 통계법 위반이라 우긴다. 원하는 건 윗선, 청와대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또 감사원 조사를 받은 직원이 정리한 문건에 당신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라. 아니면 부동산원이 통계 조작을 했다고 끝낼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며 피고인 측은 감사원이 한국 부동산원 직원들을 압박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원 직원들끼리 서로 막 분통을 터뜨리고 하소연하는 그런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본질은 감사원의 강압 감사, 표적 감사, 또한 돌격대 감사였다는 것을 피고인 측은 또 공식 감사 기간 이후에도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원에 불려가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가 아닌 불법 증거 수집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뤄진 검찰 조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감사원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답변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실제 감사 이후 후속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피고인 측 일부는 압박 감사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49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퇴임하며 TK 친윤 인사들을 겨냥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 변화를 가로막으면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당장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겸임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도로 친윤당으로 회귀할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이 놀랄만한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결국 임기 연장 없이 4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폐기 등 5대 혁신안을 이뤄내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퇴임하게 된 김 위원장은 이 당은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지 고민하게 된다며 당내 기득권을 차지한 TK 친윤계를 직격했습니다.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이어 대선 이후 당의 혁신 점수는 0점이라며 당내 기득권은 와해되는 게 시대 정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내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와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거나 선택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용태 비대위의 빈손 퇴장에 당내에선 비대위가 끝나는 날까지 제대로 된 혁신안을 못 만들어냈다. 혹자는 윤석열 오더가 있어야 움직이던 당 주주 습관이라 비웃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우선 차기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등 지난 대선 경선 주자들이 다시 출마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기 전당대회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며 준비한다는 계획인데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권한을 나눠 가져 봉숭아학당으로 불린 집단지도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당 대표로 세울 사람이 마땅치 않은 친윤들이 집단지도 체제를 내세워 자신들 중 일부가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겁니다. 관리형 비대위에서 또 혁신위 이거를 주요 사업으로 삼겠대요. 앞뒤도 안 맞고 집단지도 체제로 회귀하는 거. 그러니까 그 혁신이 아니고 퇴보. 더불어민주당은 턱걸이 수준에도 못 미칠 개혁안조차 당내 기득권의 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며 도로 친윤당으로 회귀가 점쳐진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어젯밤 무더위에 잠 설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전국 곳곳에서 6월의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서울 도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현준 기자, 이제부터 당분간 열대야라는데 지금도 많이 덥죠? 네, 밤 공기마저 후끈할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를 넘긴 지금도 서울의 기온은 29.5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곳 한강공원에도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밤에도 너무 습해서 저희가 에어컨을 틀면서 제습기도 꼭 가동을 해야지만 이제 애들도 좀 재울 수 있더라고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서울 한낮 체감 온도는 32.3도로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 양평 35.5도, 경북 울진 35.3도 등 전국이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진짜 땀이 너무 나고 양산을 써도 진짜 너무 덥고 햇볕이 진짜 너무 따가운 거예요. 어젯밤 서울에선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올 들어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때으른 6월의 열대야는
서울뿐 아니라 강릉과 청주, 포항, 대구 등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열대야가 시작된 시점은 작년보다 늦지만 6월의 열대야는 지난 2022년 처음 관측된 이후 4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겁고 습한 남서풍으로 수증기가 풍부해진 데다 남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서쪽의 저기압이 마치 거대한 펌프처럼 열기와 습기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공기들이 이제 이동을 좀 우리나라 쪽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증기가 높아지니까 이제 야간에 열대야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비를 뿌릴 정체전선은 북서쪽으로 밀려나면서 당분간 장마 속 폭염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그친 뒤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울 예정이라며 당분간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매년 이맘때 나타나는 러브버그가 올해는 수도권의 한 산 정상에 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편 신고와 민원이 이어지지만 전문가들은 방제보다 공존과 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데요. 김민욱 환경 전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 계양산 정상. 나무데크로 만들어진 계단을 시커먼 벌레들이 덮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맘때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근에 대량 출몰하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이른바 러브버그입니다. 오늘 오후 계양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만난 주민들이 취재팀을 걱정합니다. 꼭대기 올라가 막 쓰고 가야 하는데 한 10초도 못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저 꼭대기 가면 한 30억 마리쯤 날아다녀요. 잠시 뒤 도착한 계양산 정상. 말 그대로 러브버그한테 점령당했습니다. 이 계양산 정상에 잠시만 서 있으면 이렇게 얼굴과 온몸에 러브버그가 달라붙습니다. 등산객들은 벌레를 쫓다가 허겁지겁 내려가고 허공에 쳐놓은 끈끈이는 몇 분 만에 러브버그가 달라붙어 시커멓게 변합니다. 저 시커멓게 보이는 거. 저 서울 사태예요. 어제 5시간 동안 탁 트인 공간에서 짝짓기 비행을 하는 특성 때문에 산 정상에 이렇게 많이 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랬나요? 작년, 재작년 안 그랬었어요. 올해 갑자기 이러네. 러브버그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2015년입니다. 그러다 2022년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 일대에서 대량으로 나타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목격됐고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그만큼 시민 불편도 커지고 있지만 러브버그는 꿀을 먹으며 화분을 옮기고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대발생에도 생존 기간은 길지 않고 그동안 대발생했던 지역에서 다음 해에는 대부분 발생량이 감소했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발견이 되고 있고요. 7월 중순이 넘어가면 줄어들고 사멸하는 걸. 러브버그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 방법이 연구 중이지만 어차피 박멸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화학약품을 사용하면 다른 생물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고 정책의 방향은 이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러브버그가 많은 곳에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또 좋아하는 빛을 내는 조명 사용을 줄이는 등 공존의 해법을 마련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자, 지난주에 강원 홍천강에서 물놀이나 다슬기 채취 도중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인제영월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물살이 잔잔해 보이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나금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저녁 인제 내린천. 한 60대 남성이 다슬기를 잡겠다며 하천에 몸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곧 자취를 감췄고 500m 떨어진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슬기를 주로 잡는 곳은 아니었지만 사고 위험이 많다는 주의 안내판이 설치된 곳입니다. 자주 오던 사람도 있다 없어 오더라고. 놀러 오는 사람이. 여기서는 안 잡아. 물살도 느리고 수심도 얕아 보이지만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고 발을 디디는 순간 바닥 모래층이 푹 꺼지듯 가라앉습니다. 다슬기를 잡을 때는 이렇게 시야가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물살이나 깊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강원도 하천에서 7살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캠핑장 앞 하천에 공을 주우러 갔다 실종된 지 10여 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일단은 그 익수자가 빠져서 외관상으로 이제 보이진 않았고요. 한 3m 수심되는 데쯤에 이제 밑에서 사람 형체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캠핑장 앞은 무릎 높이의 얕은 물이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물이 만나는 합수부와 흐름이 빨라지는 여울까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여울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물살이 굉장히 세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바위에 이끼가 껴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미끄럽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눈으로 표시가 안 나지만 물 속에서 이렇게 돌거든요. 수영을 금지하거나 안 하는 게 지난 5년간 여름철 물놀이로 122명이 숨졌는데 그중 강원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누군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들은 맨발로 겨우 탈출했는데요.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의 주소지도 같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뒤를 힐끗 돌아보며 앞을 향해 빠르게 내달립니다. 뒤따르는 남성은 다리가 불편한 듯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아스팔트 바닥인데도 두 사람 모두 맨발 상태입니다. 흉기 난동 현장을 벗어나 달아나는 피해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 난동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 둘이 함께 사는 집에 누군가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열어줬더니 복도에 서 있던 처음 보는 남성이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사건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피해자들은 이곳까지 맨발로 도망쳐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어깨와 발목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세대 주택 건물 내부를 수색했지만 가해자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 9시쯤 가해자가 옥상에서 발견되자 곧장 뛰어내렸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119 차 오고 경찰차 오고 뭐 저쪽에도 차가 몇 대 있고 이건 우리 동네 자체가 이런 사건이 났다면 안 좋지. 무섭지.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피해자들과 같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남성의 주소지에는 몇 달 전부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은 가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들도 최근에 이사를 왔다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왜 공격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에 착수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해도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참사. 내일이면 벌써 1년인데요. 보행자들의 불안은 여전하지만 비슷한 사고를 막을 근본 대책은 아직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는 기술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길 건너는 시민 뒤로 역주행 차량이 질주합니다. 최고 속도 시속 107km.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차량은 인도를 덮쳤고 9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 만에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 36m 구간에는 제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 높은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차량이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철로 굵게 만들어졌습니다. 항상 불안하죠.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났을까 하는 생각도 진행할 때마다 많이 느끼곤 합니다. 시청역 참사를 낸 60대 남성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의 중형을 받았지만 끝까지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식당에 돌진한 80대 운전자도 차량 속도가 갑자기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급발진 의심 신고 400여 건을 받더니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빼면 대부분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이라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입니다.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운전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이상 운전자가 255명, 75%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교통사고 중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21.6%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입니다.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긴급 제동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이런 것들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률은 대상자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젊은 노인도 많고 일하는 노인도 늘고 있어 대체 이동수단 제공 없이 면허증만 반납하라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028년부터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신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기술적 대안 마련에 서두르고 있지만 우리는 올해 800명에 한해 실시하는 시범 사업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이공계 우수 인력이 군복무 대신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는 취지는 좋지만 근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잘못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데요. 제보는 MBC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한 주방 로봇 개발 업체가 명문 사립대 석사 출신 31살 이모 씨를 전문 연구요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공계 석박사가 기업연구소나 연구기관에서 3년간 전문 연구요원으로 일하면 군복무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직원 30여 명 가운데 이 씨를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제 알기로는 없어요. 뭐 대표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직원 신고로 지난 2월 서울 병무청이 조사했더니 이 씨가 회사 사무실로 출근한 적이 없는 게 맞았습니다.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이 8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 씨에게 1년 더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라고 처분했습니다. 사무실 말고 다른 데서 일했다는 이 씨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디서 일했다는 건지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회의나 세미나용으로 함께 쓰는 4층 라운지와 1층 로비 자판기 앞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막 업무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 지금 거의 안 하죠. 가끔 사람 내려서 뭐 잠깐 앉아있는 건 있었어요. 지난해 병무청 현장 조사 때도 이 씨는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와 담당 직원이 이 씨가 휴가 중이고 근태도 문제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대표는 다른 직원들 모르게 이 씨에게 신사업 추진 업무를 맡겼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기 전까지 석 달치 월급도 줬다고 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 판단했고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어요. 올해 전문연구요원으로 배정된 인원은 약 2,300명. 병무청은 1년에 딱 한 번 현장 조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고용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그 특정 회사가 뭐 1년 가까이 특정 직원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거기가 하루 종일 어떻게 근무합니까? 병무청은 병역 문제를 놓고 업체 대표와 이 씨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 통상수장이 마주 앉아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고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면 수조 원대 GDP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은 뭔지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한미 통상수장이 마주 앉아 관세 실무 협의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이제 협상을 가속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 분위기를 전하며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미국의 관세 부과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흑자국을 상대로 무역 적자를 줄여 재균형을 얻어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품목에 부과하는 국가별 관세는 지난 4월 10%를 부과한 데 이어 7월 9일 이후 15%를 더해 총 25%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적자가 큰 제품군을 찍어 자동차 25%, 철강 50% 등 품목별 관세를 순차적으로 이미 부과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 관세만 협상한다던 미국이
우리가 뭘 제공하는지에 따라 품목별 관세도 협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성의를 보이면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알래스카 LNG 개발 등 미국 내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직면한 공급망 취약성과 산업 수요에 한국이 실질적 해법을 제공하는 파트너임을 부각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대로 일반 관세 25%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실질 GDP의 최대 0.4%가 깎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9조 원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가정한 걸로는 대략 0.3에서 0.4% 정도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 우리 정부는 채 열흘도 남지 않은 7월 8일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우리가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좋은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은 없을 거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냥 나라마다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일본을 콕 집어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예고하면서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협상을 기다리는 교역국들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답은 서한을 보내 미국이 정한 관세를 통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And we will say, congratulations, we're allowing you to shop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re going to pay a 25% tariff or a 35% or 50% or 10%. 불과 이틀 전 미국 재무장관이 핵심 국가들과 협상 중이며 9월 초까지 완료할 거라고 밝혔고 사흘 전엔 백악관 대변인이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의 이 한마디에 상황은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특히 다급해진 건 일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콕 집어 일본은 미국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데 미국은 일본 차 수백만 대를 수입하고 있다며 25% 관세를 내라고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일본은 대미 수출 30%를 자동차가 차지할 만큼 사실상 국가 기간 산업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적자를 해소해 주려면 미국 자동차를 97만 대, 아니면 쌀 8년치를 수입해 줘야 한다는 계산을 내놓을 만큼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장관이 미국을 7번이나 오가며 공을 들였지만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만나려고 했던 재무장관은 결국 얼굴도 못 보고 돌아왔습니다. 今回欧米戦都長官との協議が実現をしなかったことは大変残念でありますが、引き続き 언론에선 동맹국 관계에 기대 면세를 받으려던 희망이 좌절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その発言を含め、米国政府関係者の発言の逐一に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최근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할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답하는 등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 장사를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일본 내 미국에 대한 여론 역시 악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FC 서울을 떠나는 기성용 선수가 어제 포항전 직후 끝내 울먹이며 작별 인사를 했죠. 분노한 팬들이 김기동 감독의 사과를 요구하며 구단 버스를 막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모처럼 4대1 대승을 거뒀지만 김기동 감독을 향한 팬들의 사퇴 요구는 경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기성용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면서 끝내 울먹였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 애플성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경기 후 구단 버스를 막고 감독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결국 1시간 넘게 이어진 대치 끝에 김기동 감독은 버스에서 내려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틀 뒤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 서울은 내일 저녁 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CC에서 뭉친 허웅 형제가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유의 입시 이름은 여전했지만 KCC의 통합 우승을 위해 최고의 호흡을 약속했는데요. 김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운의 깜짝 이적으로 프로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된 형제. 허웅의 미국 개인 훈련 일정 탓에 한 달 만에 처음 만나면서도 입씨름은 여전했습니다. 이러면 지는 거야. 슈터가 슛을 못 넣어. 미국에서 놀다 왔어. 형이 남하고 있는 40점이야, 나 40점. 나가 남하고 50점이야. 형제끼리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계속됩니다. 패스를 얘가 잘못친 거예요. 어떻게 골대 밖으로 어떻게 나가? 골대 밖에다 줬는데. 하지만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사뭇 진지합니다. 아버지가 감독으로 우승을 일군 팀인데다가 두 형제의 최준용, 송교창까지 개성 넘치는 선수들이 즐비해 팀워크와 수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기대가 되고 더 설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소통을 많이 하고 또 존중해주면서 오히려 더 크게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팀 목표는 통합 우승. 이 멤버가 같이 모여있는 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두 형제는 최고의 호흡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 살려준다고 하면은 그 성공률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률이 높아 원래가. 훈이는 선수를 좀 살려주는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동생이 아닌 선수로 본다면 되게 편했었고 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농구 유망주를 가리는 대회에서 우리나라 용산고가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톱플레이 함께 보시죠. 아시아 태평양 유망주 대회 결승입니다. 한국 대표 용산고, 얼핏 봐도 중국 선수들과 신장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키가 전부는 아니죠. 일단 정확한 석점 슛에 빈틈을 파고드는 공격으로 경기를 주도합니다. 영국인 아버지를 둔 주장 다니엘의 덩크슛까지 49점 차 대승으로 초대 챔피언에 오릅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지금 다들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기분입니다. 골드컵입니다. 자, 먼저 오른쪽 슈팅을 막아낸 골키퍼. 가운데 오는 공도 막더니 왼쪽까지 말 그대로 철벽입니다. 무려 3차례 선방을 보인 프리즈 골키퍼가 미국의 4강행을 이끌었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4년 연속 6월에 열대야가 찾아온 건데요. 낮더위도 심해지면서 서울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아이들은 푹푹 찌는 더위를 못 참고 분수 속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이 30도, 강릉과 대구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은 있지만 이 더위를 식혀주기는커녕 습도만 높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겠고요.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강릉 2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지만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 검사 시절엔 여든이 다 된 피의자라도 불러서 열 몇 시간씩 새벽까지 조사했고 사냥식 수사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피의자가 자기가 조사받을 때가 되니 건강과 방어권 얘기를 합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에게 불려가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던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